CEO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이곳 포항까지 와주셨는데요. 세상을 흔든 한국형 혁신의 미래, K-POP 이노베이션. 한국의 K-POP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K-POP과 K-반도체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혁신으로 풀어주신 우리 경북대학교 이장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왜 이렇게 청년 같으세요? 아유, 네, 별 말씀을요. 정년을 앞두고 계신 청년이신데. 아유, 예, 그렇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아니, 뭐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그보다 K-팝의 팬클럽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면도 있지 어느 가수를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아이돌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뭐 저는 항상 미래를 보니까 저는 최근에 그 우리 에스파 그룹을 1년 전서부터 좋아하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에스파 그룹이 4명인가요? 4명인데 또 자기의 또 또 분신들이 있죠. 아바타가 있나요? 아바타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 8명이고 8명이고. 또 그 스토리 안에 또 나비스라고 하는 온라인에서만 있는 존재하는 또 멤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9명인가요? 9명이 되죠. 야, 이런 고차원적인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우리 그 에스파 그룹이네요. 예, 그래서 K-팝도 점점 미래를 향해서 복잡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진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예. 아, 역시 진화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봐서 교수님께서 이제 K-팝 이노베이션의 핵심을 사실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거의 역사를 다 꿰뚫으셨더라고요. 언제부터 K-팝에는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뭐 그 인연이죠, 뭐 결국은 그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인연인데 뭐 조금 좀 30년이 좀 넘는 인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30년? 예, 네. 30년이 더 되죠. 40년 가까운 인연이죠. 네. 뭐 84년에 제가 그 뭐 벤처죠, 기술 네. 벤처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거기 또 그 IT 벤처에 조금 또 그렇죠. 메디슨부터. 메디슨에서 입문을 했는데 예. 사실 84년 그 당시가 그 반도체 선언으로 해서 우리 1세대 혁신이 막 시작이 된 데고 그때 또 교수하던 분들이 또 사업도 차리고 하는 그 아주 뭐 시작점이죠. 예, 그 인연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2000년, 99년이죠 정확하게 인터넷 벤처 붐으로 또 기술 벤처가 또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15년 동안을 쭉 보면서 그 또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특히 SM 같은 경우가 최초로 코스닥 등록을 하면서 그런 인연이 있고 또 그걸 지켜보면서 미래의 벤처는 콘텐츠가 아닌가. 그게 이제 오늘날 한류가 됐고 이제 K-팝이라는 이런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깊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교수님 뵐 때 최고의 벤처 전문가셨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벤처 산업을 분석하실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교수님이셨어요. 네, 초창기. 그죠? 그 초창기에. 그리고 메디슨이라든가 아니면 초창기의 벤처들도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옆에서 관리 조언도 해주시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K-팝의 또 대가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코스닥에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코스닥에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뭐 YG도 JYP도 그게 이제 그걸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다 벤처로 보이고 혁신 기업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지만은 네. 저는 혁신의 관점에서 같은 도종에 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미 다 그런 회사들이 IT, 콘텐츠 뭐 이게 다 이렇게 융합이 돼 있잖아요. 혁신의 컨텐츠로 볼 때는 K-팝과 반도체와 우리 벤처는 같은 산업이다. 역시 확실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교수님 소개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문화산업 포럼을 설립하셨습니다. 문화산업에. 그리고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또 역임하셨고 아주
제대로 그 경영학회를 이끄신 분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시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이시고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어요. 아니 이력이 왜 이렇게 정말 아까 열심히 사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신가요? 글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 이력이 이게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력으로 보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또 융합형이라고 봐요. 정말 혁신의 근원인 융합. 그래서 미래 혁신이라는 테마로 보면은 그게 다 하나로 꿰지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 여기까지는 경영학도였거든. 근데 한국문화산업포럼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 올해도 아주 그 사이버로 하셨지만 대성황리에 글로벌 세계문화산업포럼이죠. 예, 세계문화산업포럼까지 또 올해 진행을 하셨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사장. 이런 영역은 사실은 융합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외도 아닌가? 그 혁신으로 보면은 다 역시 같다. 혁신의 대상이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사명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벤처에서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연구에서 그리고 K-팝 이노베이션은 어떤 연구의 적용 분야고 그렇죠.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는 혁신, 그렇습니다. 이노베이션, 예. K-미즈, 예. 미즈 연구까지 그 프레임까지 만들어내셨는데요. K-팝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SM. 우리 이수만 어떻게 불러요?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가수? 총괄 프로듀서죠. 총괄 프로듀서. 그러니까 프로듀서라고 하고 부르면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도 선배시죠. 고등학교 또 서울대학도 선배시고 또 코스닥 등록 때서부터 이제 좀 필요에 의해서 도움도 좀 드리고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꽤 오래됐네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옆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분이니까 이렇게 선배로서 평가를 하자면 선배님을 평가하자면 이게 좀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고는 여러 가지 또 선입관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아시아의 또 지금은 세계적인 인물이죠. 아주 대단한 혁신가하고 창작자이고 그런 분이 한국에 있다는 거가 아마 한국으로서는 큰 자산이 아닌가. 예, 교수님 K-팝 이노베이션 책을 펼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왔어요. 테스트. 테스트. 시험. 재미로 보는 K-팝 인지도 테스트가 1번에서 10번까지 있습니다. 10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은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주류 음악으로 인정받았다. 아직 주류는 아닌 거 아닌가? 정답은 뭡니까? 아직 못 받고 있다고 봐야죠. 아직 못 받고 비주류의 아주 틈새. 그래서 일본에서조차도 놀라죠. 텔레비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히려 아레나에 공연하는 이런 횟수나 이런 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해서 비주류 쪽에 들어간 그런 시장을 K-팝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K-팝이 굉장히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K-팝 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우리 앞길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책이 서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라는 책 속에 들어갔거든요. K-팝 이노베이션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갔는데 K-팝과 이제 우리가 이게 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K-팝 산업이 있고 한류 열풍이 있었거든요. 연사마를 비롯한. 그러면 이런 K-팝과 연사마의 열풍을 보면서 이제 사실 우리 정서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을 받아요. 연사마 같은 경우 일본에서 연사마라는 단어 자체도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굉장히 열광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영애가 나왔던 뭐였죠? 대장금 같은 경우 아랍 쪽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편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K-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아주 보편적
섞인 그 팬클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나 성공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는 뭐 케이팝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까지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리라고는 아마 생각한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그 확산에는 뭐 시차가 있고 윤사마 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또 한참 시차가 있는데 그 차이는 역시 그 온라인 정보통신의 그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깔린 거. 그래서 모두 이 모바일 스크린으로 다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컸고 또 거기 안에 이제 우리 컨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우리가 저 폭력적이고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친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 스스로 자존감 이런 그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화적인 철학들이 세계 속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강조하신 부분이 기술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케이팝은 탄생했다. 그런 어떤 기술들을 말씀하신 건지. 뭐 그 좀 아날로그적으로는 그 컬처 테크놀로지 우리 이수만 프로듀서가 처음 쓴 용어고 처음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그래서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아이돌의 원석을 세계적인 스타로 키우는 모든 프로세스를 이제 시스템화하는 컬처 테크놀로지에다가 또 각종 이제 정보통신 그 기술 또 IT 그 플랫폼이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그 기술 활용. 그래서 그런 그 기술들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성공이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축적이 되고 또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즉 혁신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 저는 성공의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나. 포인트가 있다. 또 한 가지를 드신 게 혁신가예요. 그렇죠. 혁신가.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런 그 새로운 산업들이나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산업들에서는 문화예술의 컨텐츠의 기술의 혁신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혁신가로서는 역시 이수만, JYP의 박진영, 그다음에 양현석, 그 최근에 이제 방시혁 프로듀서 이렇게 들 수 있고 이호연도 이제 들 수 있는데 이런 혁신가의 역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 단어로. 세 단어로. 절대적. 그러세요? 이미 뭐 그 슈페터 세계 그 경제학자가 얘기했듯이 혁신이라는 거는 혁신가, 새로운 산업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케이팝은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모든 혁신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혁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그 원동력에는 커다란 그 변화죠. 혁신이 존재하는데 그건 결국은 몇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죠.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K-팝의 혁신의 근원으로서의 혁신가가 이제 5분이 존재한다라고 책에 적으셨지만 그 중에 이끄셨던 선도했던 건 역시 우리 SM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우리가 SM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런 그 5개 기획사의 그 혁신가를 얘기했는데 각 기획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르시. 뭐 우리 음악을 들어봐도 그 기획사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있고. 근데 그런 그 특징적인 차이보다도 사실은 세 회사의 공통점을 좀 더 정리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회사 모두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그런 전략적 공통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아이돌 그 생산 프로듀싱 시스템, 아이돌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의 원석을 아이돌로 만드는 아이돌 그 생산 그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석을 다양한 그 수익원으로 만들어내는 그 수익원 다변화죠. 다변화. 예. 그래서 뭐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뭐 광고, 홍보, 요즘은 뮤지컬 뭐 등등 그 다분야로 그 펼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중요한 성공 요인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세계화죠. 세계화. 글로벌화와
지역화, 예, 예.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마니아층이지만 전 세계 마니아층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거대해지고 그 거대한 그 마니아층들이 이제 주류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든 그 세계화라는 이런 그 전략이 세 회사의 공통점이죠. 이걸 들으니까 역시 저도 경영은 조금 공부했으니까 많이 정말- 하셨지? 조금 예, 조금 했지만 이거 완전히 정말 경영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제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제품을 다각화하고 그리고 시장을 다변화하고 그렇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제품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걸 이렇게 그려내는데 바로 요게 동일하게 K-팝에서도 먹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거까지는 쉬웠어요. 네. 그 어려운 반도체하고 K-팝이 같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그 과정도 비슷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또 혁신 프로세스죠. 혁신의 과정, 특히 그 반도체도 이제 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저희가 무슨 뭐 반도체 전문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K-팝도 외국의 그 팝을 받아들여서 그냥 모방하는 단계에 거의 무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모멘텀이 나오고 그게 계속 혁신가가 나오고 그 혁신가의 그 성과들이 이제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는 이 프로세스는 어떤 사람들인지 비슷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이는 그 전략들의 공통점들이 지금 아이돌 생산 시스템 얘기했듯이 반도체도 제품 자체의 그 어떤 엄청난 독특성보다는 생산 공정의 혁신에 집중을 했거든요. 반도체도. 그래서 이제 생산 공정 중심이고 그 공정을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또 수직적 통합이죠. 한 회사에서 다 하는 뭐 이런 그 형태들이 그 비슷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하고 K-팝은 동일하다. 상당히 저는 결론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예. 왜냐면은 전혀 다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논리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서평을 쓰면서도 야 정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해안들은 어디서 얻으실 수 있나요? 아 무슨 뭐 해안 이럴 것까지 없고요. 그냥 분석하다가 보면 공통점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런 점인데요. 일단은 이론을 많이 보면서 그 사례를 봐야지 이런 해안이 생기시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접하시다 보면 그 일관되는 이론을 뽑아내시는 건지 교수님의 연구 스타일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후자. 후자. 예, 아주 그 전형적인 후자고요. 전자든 후자든 다 그렇게 그 가능한 얘기고 두 개가 다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게으른지 모르지만은 또 아니 현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 이론보다는 후자였고. 오히려 기존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 우리 저 전략 부분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이제 우리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K-팝 성공은 그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론의 매이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나온 그런 그 어떤 그 성과나 그 현상들을 다시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마이클 포터의 어떤 파이프로시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밸류 체인 이런 걸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미즈 모델, MIS 모델을 그럼 별도로 개발하신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스 모델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 얘기는 그 기존의 것을 분석하는 이론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역시 사람 중에 혁신가가 그 새싹을 틔워서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M이죠. 그래서 이 M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커지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M을 형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혁신가의 이니셔티브죠. 이니셔티브. 그리고 이니셔티브가 구현이 되는 환경. environment. 그 안에는 이제 위기와 그 기회가 있는데 K-팝 같은 경우는 위기가 먼저 작용을 하고 위기 돌파 과정에서 이제 기회가 이제 온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 아까 그 strategy. 3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전략으로서 이제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잡는 이런 그 3대 요소가 이제 모멘텀을 만들고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스 모델을 만드셨고, 요 미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K-팝이라든가 아니면 벤처를 이렇게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K-팝이 반도체와도 연결되고 또 이렇게 그 벤처랑도 연결된다. 아주 재미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들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K-팝의 성공 요인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성공시켰다라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미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중간중간에 단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요소 하나를 딱 꼽는다면 그 성공의 핵심 요소 욕심 요소 하나만 뽑는다면 혁신가죠. 혁신가. 아까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수를 하다가 또는 뭐 춤을 추다가 우리 양현석 대표 같이 특히 저 박진영 프로듀서 같이 뭐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듀서로서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K-팝의 꽃이 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설명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교수님 궁금한 게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이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 키워야 되는 사람들은 혁신가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K-팝을 위한 혁신가는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요? 혁신가를 뭐 혁신가 대학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양성을 하는 코스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사회 분위기. 네, 그래서 그 혁신가가 꿈을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듀서들이 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그 도전을 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우지. 그러니까 그런 야망을 갖게 하는 사회 그 분위기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참 그 특이하기도 하고 대단한 게 사회 분위기 자체로는 그걸 막는 요소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들은 그걸 돌파하는 그 야망들을 품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계 가면 또 그 야망에 대해서 또 응원해주는 또 그런 그 문화도 분명히 존재하고 문화의 힘이죠. 그래서 그런 그 사회 분위기와 문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꿈을 갖게 하고 야망을 갖게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수님, 그런 혁신가들에 의해서 사실 저도 그 3대 그 SM, JYP, 양현석 이 다음에는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주 정말 글로벌 스타인 방시혁이 그렇죠.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혁신가들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풍토는 있다. 그렇죠. 예, 그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분들은 양성된 사람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사람이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양성들이 되겠는데 그 양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하나의 산업을 이루는 다양한 직군과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성이 가능한 것이죠. 아카데미도 만들고 또 그걸 본따서 각 대학에서 이제 전공들도 만들고 키워내고 전문가들이 돼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그 혁신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혁신 산업도 그런 형태로 될 거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없는 세계에 깃발을 꽂아서 그 어려운 노력을 해놓으면은 또 그렇게 생태계 꽃을 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전 과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풍토를 이야기하면 한국 문화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이 단어가 떠오르네요. 셀러브리티화 그리고 착한 이미지. 네. 선한 이미지가 있다. 예를 들면 BTS의 가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 흐르는 팝들의 가사 내용하고 네. 확연하게 다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에 그리고 선한 파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착한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내생적인 건가요?
아마 내생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죠. 예, 이게 사실 BTS에 의해서 이런 그 사랑, 겸손, 자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아주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BTS에서만 유동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호 아이돌서부터 이제 그 성공 DNA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아이돌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그 DNA를 H.O.T가 물론 성공을 했으니까 그 DNA를 가지고 성공한 거죠. 거기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게 H.O.T 같은 경우도 첫째, 문제의식,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할 줄 알아야 된다. H.O.T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이 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에서 그 티네이저의 그 고민과 사회 부조리, 뭐 교육 현장 그런 뜻이었습니까, 교수님?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죠. 저는 쿨에 데뷔해서 핫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거기다 아까 얘기한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 뭐 이런 뮤지션으로서의 역량이 있어야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착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가 안 생기면 이제 팬덤이 돌아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BTS에서 폭발하는 거죠. 사실 그때 IMF 때 H.O.T가 나온 건가요?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 그렇죠. 노래 그 뭐죠? 우리에게 뭐 뭐 전사의 후회도 있고 그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노래들로 위로를 많이 받았다.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참 우리 선한 이미지, 한국인의 선한 이미지가 우리 문화 속에 녹아서 세계로 가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K-팝뿐만 아니라 한류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의 콘텐츠를 이제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자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 음악, 드라마 팔아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세계 시민에 대한 어떤 그 기여 그리고 이 전 세계가 가까워질 때 그 가까워지는 전 세계민의 그 어떤 긍정적인 기운과 문화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문화 공급처로서의 그런 힘 이런 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서서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아쉬운데 그래도 또 이제 또 멀리 포항에까지 오셨는데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K-팝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지속 성장이라는 건 전 세계로 이렇게 계속 널리 그다음에 아주 두껍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카로스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K-팝의 미래 전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쉬운 답변은 아니겠죠.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그 예측하는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일인데 제 경험으로는 그 25년의 K-팝 역사를 우리 이수만 프로듀서 또 SM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때 기대하고 목표했던 것보다 사실은 그 더 빨리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현된 과정에서 오는 어떤 그 방향성을 볼 때, 그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K-팝은 이제부터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연구자로서 과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MIES 모델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도 그 모멘텀의 강도를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 그 I, 이노베이터, 환경,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지금도 이수만 프로듀서는 뭐 어느 때보다도 항상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왕성하게 지금도 에스파도 내고 NCT도 세계적 그룹으로 키우고 있고 또 새로운 또 메타버스 속에서 또 새로운 또 꿈을 꾸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모멘텀의 강도를 좌우하는데 그거를 그 분석을 해봐도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 전성기를 계속 구가하기 위해서 그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뭐 긴 설명은 뭐 경영학 그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K-팝은 전략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하는 거는 이런 그 장인 정신 하나를 꾸준히 쌓아가면서 하는 이런 그건데 K-팝은 사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니아층, 틈새 이런 새로움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개척형이거든요. 예, 파이오니어의 전략이죠. 그럼 파이오니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잘하기 때문에 오는 그 코스트가 있죠. 예, 부정적인 측면을 반드시 가지고 있죠. 그림자가. 그래서 그 그림자를 잘 지켜야 되는데 개척자들은 너무 새로운 거에 열광을 해서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약점을 커버해 가면서 가야지 되는 게 이제 이카루스 패러독스죠. 그러니까 즉 그 K-팝 뭐 다른 한류 콘텐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점은 뭐냐? 너무 그 개척에 너무 그 강렬하게 나가는 그런 그 아주 그 특별한 모험심은 좀 경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결국은 그 차별적인 그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그 전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새로움은 유지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그 새로움에 너무 그 도취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계에 정면 돌격을 하는 건 위험한 짓이고 계속 그 틈새 새로움을 추구를 해내야 된다는 것이 아마도 그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경영학적으로는 그렇게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에스파나 아까 NCT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 꼭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접목했다. 세계적으로 이제 최초로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최초라는 게 뭐 정확하게는 뭐 이미 게임 쪽에서 게임 그 산업이나 게임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존재하는 가상 아이돌은 있었지만은 이 실제 아이돌이 가상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처음이죠. 그게 진짜죠. 실제로는 이제 피지컬도 존재하고 사이버도 존재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제조업으로 치면 CPS가 이제 되는 거니까요. 아주 의미 있는 또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K-팝 이노베이션, K-팝 혁신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K-팝을 연구하시면서 우리 CEO분들, 우리 CEO 서평 멤버분들에게 말씀을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꼭 이것만은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뭐 전략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서양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전략 이론의 요체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가든 제품 차별화든 자기의 위치 선점을 해서 한 곳에 계속 그 투자를 해서 자기의 그 장벽을 쌓는 또는 이제 핵심 역량을 쌓아서 남이 그 복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거라. 근데 그 K-팝과 같은 그 퍼스트 무버 전략은 그 두 개의 전략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성공은 할 수 없다. 왜? 새로운 기회를 만나야지 되는 게 퍼스트 무버 전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로움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기회 추구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 방식으로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없다. 그럼 기회 추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뭐 제 책 선전을 하자면은 창발 경영이라고 하는 우리 서평에 선정된 그 책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가. 소상히 밝혀놓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하자면은 끝까지 일단 살아남아서 그 자기의 뜻과 의지를 계속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뭐 그런 경영 철학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창발 경영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책은 우리가 서평 인터뷰, 서평 콘서트를 그러셨죠. 못했어요. 교수님 그때 너무 바쁘셔서 제가 경북대학교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촬영을 창발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소상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때 K-팝 가지고 한번 적용해보면 또 재밌겠네요. 그렇겠네요. 창발 경영과 K-팝 이노베이션. 좋습니다. 교수님, 저희 그 서평 TV를 43만 대한민국 육군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국군 장병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꿈과 야망을 갖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뭐
앞으로의 세계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정된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무원 대기업 이게 오히려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도 아이돌이 될 수 있고 누구도 훌륭한 CEO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꿈과 야망을 갖는 이게 그 미래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예. 체력도 많이 키우시고. 아, 군대에 있으면 체력은 아주 걱정 없습니다. 밥제 때 먹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건강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꿈과 야망 그리고 체력을 가져라. 우리 육군 장병들에게 전해진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혁신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K-팝이 해낸 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혁신적인 미래를 같이 한번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시간을 해주신 K-팝 이노베이션의 저자이신 우리 이장우 교수님, 다음번 우리 서평 인터뷰 때는 에스파를 그럼 같이 한번 부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죠. 갑자기 서평 TV 조회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 서평 인터뷰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CEO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재밌으셨죠? 서평 TV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